모든 뭐 정치인의 최종 목적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딱 봐도 아 국회의원 하기도 참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도 꿈은 대통령이잖아. 꿈이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이 사고를 더 많이 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건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청와대 그 마당 큰 마당 앞에서 족구 한번 하자. 그때 기억을 해보자면 진중권 교수 특유의 네가 어디 잘 자나 해보자 뭐 이런 약간 톤이었기 아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사람 의도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느끼지 않아? 지금 와서도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때 공통의 주제가 있어서 나름 재밌게 대화했던 기억이. 모 인물에 대한. 그렇지. 그거 사감 좀 버려라.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한 공격성이 있더라고. 아이고. 근데 뭐 그때 탄이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그때부터 내가 계속 조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듣고 있지. 근데 이제 뭐 진중권 교수님 하는 조언 중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것들도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어느 정도 정치랑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언들이 있고 좀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동적 계획을 하거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알면서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박영진도 그러더라고 내가. 왜? 뭐라고 딱 하니까 씩 웃으면 에이 형도 정치해봐. 안 다를 걸. 내가 남한테 조언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놓였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볼 때는 이 대표가 너무 정치 공학적이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 하잖아. 상인적인 합리성에다 선비적인 어떤 기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후자가 사실은 그 정치에 어떤 깊이를 더해주는 거거든. 사람이 머리만 쓰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세상은 내 이 작은 머리보다도 무한히 넓고 풍부해. 제가 아무리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그럴 때 이제 나를 지켜주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 막 골방 철학자의 조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근데 비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근데 정치에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철학을 강조하고 누군 현실을 강조하는데 전 철학이라는 거를 내세우고 싶진 않아요. 철학이라는 이런 거 너무 강조하다 보면 누가 치되냐면요 전혀 비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쪽 극단으로 가시는 분이 유승민 의원이에요. 유승민 의원 생각해보면 항상 그런 철학을 앞세워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중성이 상실되어 가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근데 그 서로 대비되는 건 아니거든. 대립시킬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연설문들을 좀 읽어보면은 굉장하거든. 또 우리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고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내가 찾아봤다고 연설문들을. 근데 굉장히 깊어. 그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전술적으로 패배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지지만 전략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작은 싸움에서 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것을 얻는 이런 깊이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전혀 다른 목표 자체가 달라. 아니요. 저는 그 아까 말했던 철학에 의존하는 것이라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난 능력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그 시기에 가장 부족한 메시지를 보충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뭐냐면은 보수 정치인들이 자기 행동을 할 때 그거에 합리화시키는 이유로 앞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철학이 없는 거지. 철학이 빈곤이잖아요. 그래서 제 입에서 절대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면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벗어나는 게 우선 보수 진영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견을 내는 걸 우선시해가지고 요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건 아니지만은 이견 자체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는 이게 가장 대중이 갈구하는 지점이고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철학이라는 건요 오히려 럭셔리한 그런 꿈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왜 장점이기도 해. 왜냐하면 이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약간 그 유희정신이라거나 놀이정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요즘 젊은 세대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치는 또 게임은 아니거든. 자기 가치, 철학 이런 것들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하는 거고 그 공공선을 위해 가지고 대중들이 합의를 모아나가는 이런 거잖아. 그 가운데서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잔기술들에 너무 집착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의 잔승리들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그분들의 멋있음이라고 하는 지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대선도 여러 번 나가고 민주화 지도자로서 대중 연설이나 이런 거 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철학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만 한다 하더라고요. 명패를 집어던진 행동,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아내를 버리란 말이니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한된 기회예요. 지금 정치를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전투적인 모습이나 이런 거 외에 그런 멋짐을 보여라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이번에 천하람 후보도 이제 한계점이 뭐였냐 그러면은 언론에서 양강 구도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3등 후보처럼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대중적 관심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혼자 연설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분들이 일정 단계 위에 오른 다음에 멋있음을 드러내는 과정이지 이분들이 뭐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이지. 그 시대 한국 사회 과제라는 게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아주 정확하게 포착을 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걸 정확하게 포착했는데 이번에 이제 천하람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제 어디서 패착이 됐냐면 땅 얘기하면서는 같다고 보거든. 그때부터 딱 꺾이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천하람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메시지 그 철학이 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천하람 후보한테 딱 한 번 정도 뭐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검색해 보는데 다 이거더라고 보니까요. 한동훈이랑 이준석 중에 하나를 공천 줘야 된다면 누굴 주겠느냐가 기자 질문이에요. 그다음 뭐 윤석열이랑 이준석이 물에 빠지면 누구 갈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천하람 후보가 종편 방송을 했던 경험 때문인지 질문하면 무조건 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은 정당 대표 후보가 받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한테 궁금한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물어봐서 기사 조회수라도 뽑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갈라서 얘기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천하람 후보도 이번에 본인이 이제 아젠다로 내세울 만한 걸 준비하지 않고 선거 나갔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남의 걸 따라가는 순간에 자기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주변화돼 버린 그런 패착인 것 같고 그래도 15%는 많이 받은 거야. 아무 이름 없는 후보가. 진중권 나가면 몇 프로 나올까? 나? 네. 0%지. 네? 나야 원래 제가 밀어드리면 아니 소용없어. 우리나라에서 소장파 정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간은 약간 어용 비슷하게 열린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수 주류에서 한 90% 지분을 들고 있고 소장파에게 한 10% 정도 말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거의 무슨 개평처럼 되어 있었던 그런 개평이지 개평. 문화가 그랬던 것이고 처음으로 제가 시도해보려고 했던 거는 개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한번 아무것도 비치지 않고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조직 정치 문화를 없애보고 한번 싶었어요. 보수가 이런 게 있어요.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선거를 졌을 때는 어쩌다 우리가 DJP 연합 같은 걸 당해가지고 김대중한테 한 번 졌다 이런 생각이었고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이라는 개인한테 한번 당하고 나니까 보수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외연을 넓힌 대상이 둘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종교계로 이제 손을 뻗치고 인원 동원 능력이 없으니까 안보단체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때 희대 반핵반김 협의회라는 이상한 단체가 나와가지고 보수의 아스팔트화가 시작된 것인데 그 기조를 한번 벗어나보고 싶었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한 제 연령대쯤 된 사람들한테는 보수를 되게 화난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깃발 들고 시내에서 다니는 사람들, 뭐 희한한 이미지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탈피해가지고 보수가 과거에 좀 엘리트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자기들이 아스팔트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하던 그 교회 세력과 안보 세력의 힘이라는 거는 세긴 세구나라는 걸 좀 구조적으로 느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죠. 일단은 뭐를 했냐면은 그 호남 공략을 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김재현 최고가 또 헛소리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네. 바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그 자리 잡았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빨갱이. 세 번째가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넌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젊은 세대들을 갖다 이제 끌어들여서 그걸 또 나름대로 실현을 시켰고.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게 다 엎어지잖아, 지금. 보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선거 때 되면은 누가 정광훈 목사랑 손을 잡느냐, 누가 어디 가가지고 안보단체랑 손을 잡느냐, 이게 이제 선거에 그냥 괴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고칠 수 없다고 좀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무조건 희석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은 물을 타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그래도 투표율 55% 됐으니까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게 한 15만 명 정도 이제 개혁 성향의 당원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50% 투표에서 처음 10만 표 받은 거거든요. 이 덩어리가 유지될 수 있냐 굉장히 커요. 관건이. 박사모가 보수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한 덩어리였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그냥 다음 카페 가입 인원 기준 8만 7천 명인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심판받을 때 한 7, 8만 명 정도까지 노사모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념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지향점을 가지고 모인 덩어리가 별로 없어요. 내가 아마 문자 보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아마. 어떤 문자죠? 윤 대통령 너무 씹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윤핵관이구나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네. 지금 보수 지지층들은 상당 부분 네. 그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는 바람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뭐냐면 그래도 윤핵관은 아니지. 이렇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윤핵관은 공격하되 내가 그래도 대통령을 갖다 이게 올바로 보좌하는 길이다. 나 대통령 성공하게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어떤 인식을 줬냐면 저 친구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다. 라는 인식을 갖다 보수 지지층한테 준단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보면은 저한테 대해서 축출 시도를 할 때 보면은 그때 어떻게 엮었습니까? 성추문이랑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 엮어가지고 그냥 대표이 자른 방에 갔잖아요. 이거는 추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순응하는 자세를 보였으면요. 그거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적 매장을 바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는. 순응하는 자세를 보낸 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당에 대한 공격만 했어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거 윤핵관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야? 당에서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그게 사람들도 선택의 여지에 몰리는 아니 거야. 근데 그거에서 윤핵관에 대한 공격만 하던 모드가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제 이 판에 끌려 들어온 건 뭐냐면 세리따봉이에요. 자기들끼리 뒤에서 그러니까 모른 척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은 모르는 척 알고도 맞는 척 했을 때 기대 효과도 있겠죠 보면은. 근데 그날 또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실에서 뭘 이런 거 가지고 이러냐는 식으로 거꾸로 이제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말하면 좋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항상 사고 쳐놓은 다음에 네가 그래 한번 반발하려면 해봐 이거거든요. 그 자세 자체가 같은 당내 정치인에게도 국민들에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대표가 원하던 결과를 못 얻은 거 아니야. 네. 상당부분 보수 지지층에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해 세력이다라는 그들의 이제 프레임이 먹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벗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바깥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지지해 줄 거야?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텃밭인데 그 내에서 자기 신뢰를 갖다가 또 그들의 또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솔직히 말하면 난 저 김기현 체제가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거든. 딱 보면은 저것들이 무슨 정치 집단이냐 무슨 거대한 돈 같거든. 딱 윤리에 가셔야겠네. 네? 그들 마음속에 윤리에 가셔야겠네. 나는 거기 가만 안 있지. 양두구육이 징계 1년짜리거든요. 지금 어느 당에서도 있지 않았던. 아니 누가 욕해가지고 막말해가지고 뭐 징계받는 건 봤어도 사자성어 썼다고 징계받는 거는 상식을 초월하거든요, 진짜. 국힘 버전의 국보이지 거기가 거의. 저 뭐 당대표하고 대선 지선 이겼는데 저한테 더 이상 당대표로서 명예가 더해질 건 없었거든요. 1년 남은 임기를 채우냐 마냐의 문제에서 만약 제가 당대표 하는 게 불편했으면은 다른 얘기를 했으면은 들어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딴에는 가장 싸게 먹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칼을 들고 온 상황 속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자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습득했던 방식이 뭐냐면 우선 세게 조져. 그 다음에 지지층에다가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밀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쉽게 해결될 거야라는 그냥 아주 무식한 방법론을 획득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하다 못해가지고 안철수 같은 사람한테 종북 프레임까지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주식 많이 가진 공산주의자는 처음 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종북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종북이라는 게 되게 해픈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적이라는 것도 너무 해픈 가치가 돼버렸어요. 저는 저게 이제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다. 이제 공천인데 어차피 이제 뭐 소식이 들리잖아. 뭐 대통령실 사람들한테 출마하라고. 그걸 그대로 받을 거란 말이지. 김기현 체제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안철수 노원으로 보낸다. 노원으로 공천을 주고 안철수 노원으로 보내면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차피 둘이 표가 갈라. 왜냐면 거기가 사실 민주당 우세지역이거든. 네, 그럼 어차피 둘 다 나가리 되니까 둘 다 정리될 거다. 분명히 저 사람들 저럴 거다라고 이제 미리 터뜨려 놨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천 안 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노원병에 2번 당선됐을 때는 절대 보수 안철수가 아닙니다. 그치? 그때는 민주당... 진보로 분류되는 그쵸. 안철수거든요. 그분이 뭘 진보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인식은 반박근혜 안철수였거든요.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노원병에 출마하긴 어렵다는 거를.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산으로 보낼 겁니다. 부산? 네, 부산에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이 상대당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랑 붙으라고 아마 내려보낼 가능성이 높고, 노원병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경쟁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의 문제일 것이고, 노원병을 찾아서 온 사람 많지 않아요. 안철수한테도 무슨 뭐 과학기술 특위위원장인가를 제안했다 그러잖아요. 정당의 특위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다 아는 사람들이 그걸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또 그건 안철수 공격 의지거든요. 우리가 무의미한 그냥 우럭 뼈다귀 줄 테니까 이걸 매운탕을 끓이든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안 받으면 너 나쁜 놈 또 적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걸 제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약간 내 질문을 갖다 슬슬 피해가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공천 안 준다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할 하긴 건지 뭐하나.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대가 제가 뭐 할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이 저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 하나도 안 하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당을 만든다든지. 저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어놓고. 있되 노원병에 출마하는 게 최우선이다. 무소속으로라도. 뭐든지 말이에요. 오케이. 저희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할배라 부르거든요. 73실 때 제가 그분을 처음 뵀는데 참 신기했어요. 저 어르신은 뭐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박근혜는 보수 중력이 제일 큰 영도자였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왜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말 하지?
그래서 야, 저거 되게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했던 조언 중에 진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면 정치인이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꾸 바뀌어나가는 거는 그거는 정치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거에 공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지금까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뭐 민주당 의원한테 내가 했거든. 네. 그러니까 전자가 멋있는 거잖아. 네. 근데 가만히 있다가 나는 아무래도 후자예요. 너무 솔직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직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냥 오래 버티는 것 자체를 승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족적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걸 승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예를 들어 꼭 오래 살기 위해서 간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족적을 남긴다고 해서 꼭 일찍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을 때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종로 포기하고 부산 내려갈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지지만 전략적으로 이기거든. 그게 자산이 되니까. 지고 싶어서 한 건 아닐 텐데 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정치 그만둬도 돼라는 게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연판장에 이름 쓴 50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안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생각까지 안 닿고 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일종의 직업이 돼버렸어. 아니 부산 출신 노무현이 YS 따라간다 해서 그 당시에 무슨 큰 죄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직업이 돼버리고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도 이제 그분 비대위원장 하는 것만 좀 봤는데 정치 감각이 뛰어나시잖아. 중도층이 용인 가능한 보수로 만들 수 있는 비전 내지는 그런 플랜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을 딱 내쳐버리는 걸 보는 순간에 아유 저게 끝났다. 그분을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김병로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온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게 굉장히 커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제 뭐 싸우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런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원로라는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몇 안 남은 민주당의 뭐 유인태. 네. 사실은 옛날에 이제 그 원로라는 분들이 약간 떨어진 입장에서 정치권을 향해가지고 잘못될 때 쓴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는 하다못해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없고 막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이제 아쉬웠던 거는 결국에는 왜 이겼는지를 다시 반추하지 못하는 것. 이게 계속 위기 요소인 게 뭐냐면은 보수층이라고 본인을 선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35% 정도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우주의 영을 다 끌어모아서 했는데 47%는 결국에는 김기현 안 뽑았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보수이면서 왜 윤석열 정부의 3분의 1이 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